여의도미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피디입니다. 형님,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계속 해서 나가고 있는데 뭐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겠다가도 알겠고 그래요. 스테이블 코인이 본격화되면 우리가 그냥 디지털 달러를 사용하는 개념인가요? 이게 뭐 어떤 변화가 구체적으로 좀 일어나게 될까요? 이제 시중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거나 아니면 어떤 대기업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그 정도 수준의 국한된 혁신을 할 가능성이 많아. 그 정도에서 그치는. 근데 목숨 걸고 내 인생 걸고 스타트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좀 참여하거나 의미 있는 IT맨들 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경영자들이 이 새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생기면 진짜 천지개벽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 진짜 지난 1편부터 쭉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엄청난 기회가 조만간 열릴 거라고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비트코인 파도 놓친 분은 이거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네. 1편부터 꼭 장복하셔야 돼요. 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게 단순 디지털 달러가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은 프로그램을 입힐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을 입힌다. 자, 이게 설명을 좀 줄게. 이게 그러니까 디지털로 된 화폐다 보니 그 안에 컨트랙트, 그러니까 계약을 넣거나 이런 게 대표적으로 프로그램을 넣은 거야. 네. 그럼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너랑 나랑 거래를 하려고 해. 이 농구공 2개를 내가 주문을 하려고 해. 네. 세상에서 최초로 네가 독특한 농구공을 만들어낸 거야. 네. 월화수목금 색깔이 바뀌는 농구공을 만들었대. 네. 근데 화면으로는 봤어. 진짜 바뀐다는 거야. 근데 이게 이미지 편집을 해서 바뀌는 척을 하는 건지, 진짜 어떻게 저게 매일 바뀌지? 그게 너무 궁금하잖아. 갖고 싶고, 난 워낙 농구 광팬이니까. 그래서, 야, 저거 한번 주문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게 윌슨 같은 브랜드도 아니고, 나이키도 아니고, 뭐 딱 봐도 중국 스타트업이라고 하고, 이것도 한번 당하는 느낌도 있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랬는데 맨 밑에 뭐라고 돼 있느냐, 무슨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 내가 이걸 샀을 때 중간쯤만 계좌가 입금이 돼. 그리고 내가 그걸 다 받은 다음에 오케이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실제 얘가 그냥 물품 보냈다고 배로 저기 서해 중간쯤 넘어오면 그러면 GPS하고 연동이 돼서 그때쯤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와. 아니면 내가 딱 받고 이걸 몇 번 써봤어. 써보고 괜찮다라는 게 확인이 되니까 그때 나머지 잔금이 딱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 코인 자체가 계약인 거야. 뭔 소리인지 이해하겠지? 우리 예전에 이커머스 시작할 때 옥션이나 G마켓 같은 데 보면 주문, 배송 확인 누르면은 이제 상대한테 배송 확인이 아니라 구매 확정. 구매 확정. 그렇죠. 구매 확정을 누르면은 돈이 들어갔잖아요, 판매자한테. 그런 거랑 바로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런데 지금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걸 큰 어떤 이커머스에서 일부 대행도 하고 위탁도 하지. 근데 이커머스들 중에서도 이게 이제 세상을 바꾼다는 게, 우리 지난번에 위메프 사태 일어나고 나서 아니 저렇게 큰 이커머스가 그동안 자금도 얼마 없으면서 이 수많은 거래를 뒷받침한 거냐. 갑자기 문제 생기니까 다 대금 결제 안 해주고 이거 뭐냐 해서 이커머스 안전화하는 그 논의로 자본금을 많이 확충하고 거래 잔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만 이커머스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자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 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 거야? 대기업들만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렇죠. 또 대기업만. 그런데 이제는 그런 어떤 자본금을 가지고 뭐 이거 거래할 때 문제 생기면 제가 메꾸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가능하다? 그냥 이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이 그런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확정을 누르지 않으면 중간 언저리 랜선 중간 언저리 있다가 글로 가지도 않고 계속 거기서 대기 중인 거지. 프로그램상. 그러다가 확정 누르면 탁 가버리고 이게 다 가능하다는 거지. 반대로 얘가 또 취소할 수도 있으니 반만 입금이 되고 반만 포기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자, 바로 이런 일들이 프로그램으로 하나 입혔을 때도 또 가능을 해.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 이제부터는 상상이야. 이걸 누가 알려줘야지만 투자를 하면 기회를 놓치는 거지. 내가 먼저 이런 상황이 생기면 경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막 이런 것들을 막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야. 이제는 뉴페이스들이 다시 기회를 얻게 되는 거야. 그동안에는 공신력이 있는 브랜드가 입혔거나 공신력이 있는 제품이라는 소리를 들어야지만 그래야 내가 얼굴도 안 본 사람한테 어떻게 입금해? 온라인으로 어떻게 결제해? 저건 큰 회사니까 뭔 일 있겠어? 결제를 했단 말이야. 작은 회사 건데 와 디자인도 쌈박하고 기능도 끝내줄 것 같은데 괜히 이거 나중에 돈만 보내고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이 있는 스몰한 비즈니스도 있잖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신뢰감이 없어서 결제를 안 했는데 이제는 신뢰감이 이 스테이블 코인의 프로그램에 잘 입혀버리면 가능해지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그게 달러 기반이다라고 하면 국제적으로 어디에서도 스몰 비즈니스로 저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만 팔아요. 다 살 수 있는 게 되는 거야. 그래서 스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엄청난 기회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3세계 국가들에게도 또 이게 기회가 되지. 우리 제3세계 국가들 물건들 중에서도 또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제3세계 국가들을 거래하기가 참 걱정된다고. 예를 들어서 여의도 맨션에 우리가 디자인 로고를 바꾸려고 해. 근데 영국이나 이런 디자인 명가의 디자인을 의뢰했더니 그냥 우리가 뻔히 생각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가져온 거야. 그런데 아프리카에 뭐 예를 들어서 스와힐리어를 하는 어느 국가의 어느 누군가에게 디자인을 부탁하면 이게 뭔가 전통 아프리카 문양을 활용한 굉장히 독특한 감수성 있는 뭔가 회사 로고를 만들어 올 것 같다. 근데 걔한테 그래서 이를 착수비로 얼마 주고 시작하려고 하면 걔는 어떻게 되는 경우가 생겨. 착수비만 받고 도망갈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럼 나는 그냥 착수비 날리는 꼴이 되는 거잖아. 그게 두려워서도 거기에 발 줄 안 한다고. 그런데 그 착수비도 어떻게? 스테이블 코인의 프로그램 입힌 걸로 계좌를 처리해버리면 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그러면 얘는 일 다 해놓고 한국에 있는 이상한 교수라는 놈이 그 지급도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 없는 거고. 반대로 나도 걔 일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 없이 중간 언저리에 뭐가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안전장치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너무 단순해서 말씀드린 거긴 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방법들이 많은 거지.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에 공신력이 없는 사람들, 레코드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직접 관리 감독하기가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본격화됐을 때 우리나라에게는 기회에 가까운 게 될까? 아니면 우리나라는 기회가 없는 국가나 없는 대상들이 더 많은 국가로 분류가 될까? 글쎄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지 않을까요? 나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제조를 제대로 하는 나라가 별로 안 남았어. 제조를 제대로 하는 나라 중에 선진국까지 분류된 게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거든. 근데 뭐 베트남이라든가 치고 올라오는 국가들 중에서 또 미얀마도 슬슬 제조를 좀 해. 캄보디아도 조금씩 하기 시작했고 인도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 이들 국가들은 한국 같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신뢰감은 사실 없어. 그런데 이들 국가는 너무 미친 듯이 싼 매력도가 있거든. 세상에 내가 쿠팡에 액션캠을 쿠팡이 아니라 저기 테무에 액션캠을 봤어. 와, 내가 이거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4K 액션캠인데 4만 원이 아니라 3만 6천 얼마야. 아니, 믿어지지 않는 가격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 이게 쿠팡 같은 데 가면 내가 원래 어떤 액션캠을 샀는데 그거 케이스, 그거 손상될까봐 외부 케이스, 보호 필름, 그게 한 2, 3만 원 해. 근데 테무에 갔더니 액션캠 자체가 3만 원, 4만 원인 거야. 우린 이런 미친 듯한 가격 매력도를 볼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테무의 걔네들도 그걸 싸게 만드는 데는 또 동남아시아의 캄보디아의 어떤 공장의 힘을 빌리거나 어딘가의 힘을 또 빌리고 막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캄보디아 어디에 그 스몰 비즈니스 하는
태무에 올리는 어느 회사에 납품하는 그 회사는 알고 봤더니 액션캠이 5,000원이야. 그럼 그 회사에게 사는 걸 우리가 하면 대박일 거 아니야. 아니 액션캠을 뭘로 만드는 거야? 뭐 대나무 깎아서 만드나? 모르겠어 나도. 자 그러면 우리도 사실 태무 덕분에 야 그동안 쿠팡에 물건을 올려서 팔았던 애들이 중국에서 물건 띄어다가 네. 더 비싸게 팔고 있었구나를 나중에 안 거잖아. 네, 그렇죠. 그런데 태무도 뭔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걸 거 아니야. 그럼 그 작은 회사들이 팔 수 있는 경로들 이걸 어떤 스테이블 코인 회사가 만들어내면 태무도 제끼는 거야. 그리고 결제 안전성은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든다는 네, 스테이블 코인 자체로. 그렇지. 자, 그래서 프로그램이 입힌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들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 네. 자, 그래서 요지를 더 할게. 그럼 교수님, 우리나라 대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 뭐 시중은행들, 엄청난 초과 이익들도 생겨놓고 있고, 걔네들이 이런 신규 비즈니스에 좀 투자도 하게끔 하고 해야지. 그럼 걔네는 아무것도 안 하게끔 만드는 거냐? 이게 스타트업들에게 맡겼다가 괜히 더 큰 사단만 생기면 오히려 퇴보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의견들이 있어. 근데 내가 여기에도 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 우리가 가끔 초과 이익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갑론을박을 할 때가 많아. 기억날 거야. 우리 코로나 끝나고 갑자기 물가 막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시중 정유사들이 큰 돈 벌고 있었다 소리 난 적이 있었어. 네, 그렇죠. 뭐 성과급 잔치하고. 맞아. 네. 지금 서민들 다 뭐 저기 영세 소상공인들 문 닫고 있는데 일부 정유사들이 말이야 실제 국제 유가는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가격은 더 올려먹고 그래서 성과급 잔치로 몇 억씩 받고 말이지. 이게 뭐냐 그랬단 말이야. 이게 그 사이에 재무제표도 까봤더니 초과이익이 엄청 났고 그거 다 환수해야 된다. 그래서 그 초과이익만큼 기름값 싸게 하는데 기여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의견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중은행 예대마진 놀이만 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 그 혁신적인 어떤 투자 또 새로운 금융상품 고민 안 하고 말이지. 이자놀이만 하고 그것 때문에 초과 이윤이 얼마 생겨서 이것도 국가에 환수해서 아니면 이자율 낮춰가지고 집 싸게 사는데 기여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었잖아. 네. 자, 또 네가 대통령이야. 그래서 이 초과 이익에 대한 이런 논의가 있었을 때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사기업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목표가 이윤 추구고 그거를 이제 일일이 다 그렇게 규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하는 게 저는 뭐 옳다고 보진 않아요. 네. 이게 저도 제 개인 의견이고, 우리, 조피디도 조피디 개인 의견이니까, 여러분들도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밑에 댓글 달아주세요. 나는 그 정유사와 시중은행의 초과 이윤에 대해서 접근해야 되는 방법을 달리해. 시중은행의 초과 이윤은 또 우리 또 여의도 멘션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서 은행원이신 분들 많으신데, 좀 송구합니다만, 그 초과 이윤은 일부 환수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면 그 초과 이윤을 낮추기 위해 예대 마진을 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찬성이야. 그런데 정유사들이 초과 이익 누린 거에 대해서 그것도 환수해서 서민들 경제 지원하는데 써자. 그건 난 반대. 어떻게 좀 다르게 보고 계세요? 그 이유가 있어. 자, 초과 이윤에 대해서 일단 원칙을 말하면 도대체 초과 이윤이 뭐야? 그 이윤을 여기까지만 거둬라. 이런 뭐 누가 정해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정할 거냐고. 그러니까. 그 초과 이윤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도 쉽지 않아. 예를 들어서 정유업이라는 건 원래 호황과 불황이 극명하게 엇갈려. 그렇죠. 유가 싸졌을 때와 유가 비싸졌을 때 또 시장 경제가 활성화됐을 때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정유에 대한 수요 공급이 다 달라지니까 이 두 가지 요인으로 그때그때 올리는 매출 수준이 굉장히 편차가 커. 그리고 엄청난 시설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자, 그러면 도대체 시설 투자한 초창기에 그 투자비도 다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서 벌어들였던 그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 이익인지 아닌지의 기준을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시설 투자는 이미 다 회수 다 하고 기계 그냥 돌리고만 있는 그런 상황에서 거두는 이익을 기준으로 초과 이익 여부를 판단할 건지 경기 호황일 때 할 때인지 불황일 때 할 때인지 그걸 누가 함부로 정하지? 그렇죠. 그럴 수가 없어. 자, 그리고 그걸 나름의 산식으로 정했다 쳐. 그리고 나서 그걸 환수하는 건 맞느냐? 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 우리가 원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세계적인 기업이 한국에 많아져서 또 억대 연봉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아지길 희망하는 거잖아. 그런데 세계적인 기업들이 대부분 어떤 상황에서 생긴 기업들이냐면 초과 이익을 기반으로 생긴 회사들이야. 대표적으로 이거는 자기의 노력으로 초과 이익을 만든 사람도 있고 진짜 운빨로 초과 이익을 만든 사람도 있어. 대표적으로 우리 금융 얘기하고 있으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세계적인 금융회사 JP모건. JP모건이 언제 이렇게 세계적인 금융회사가 돼서 몇백 년 동안 활동하게 됐느냐? 전쟁 때. 1, 2차 대전. 그 전에. 그 전에. 전에야. 훨씬 전에야. 유럽에서 전쟁 났을 때 딱 보니까 전쟁 물자 그리고 이자율 폭등, 국제적인 채권 가격들의 등락 이거를 딱 보니까 JP모건이 가장 먼저 정보를 캐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야. JP모건 집안이. 그래서 미리 그 정보를 캐치해서 미리 투자해서 정말 상상 초월의 돈을 벌었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건 어떤 걸 기준으로 하더라도 무조건 초과 이윤이야. 그 초과 이윤을 바탕으로 그 다음 뭘 했느냐? 국제적 금융망을 깐 거지. 그리고 다른 자신들의 6촌, 8촌은 다른 나라에 가서 금융업을 하고 있었거든? 합쳐버린 거야. 경영권에 대해서는 일부 관여 안 하면서 망만 관리 같이 하자. 그러더니만 세계적인 금융회사가 돼버린 거야. 만약에 그때 JP모건을 관장했던 그 국가가 초과 이윤은 지금 전쟁 끝나고 우리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써야 될 돈들이 너무 많으니 이거 국고에 회수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면 그 나라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을 JP모건이라는 국제적인 금융회사는 태동하지 못했겠지. 물론 그 유럽의 JP모건 회사들이 결국 미국으로 넘어오긴 해버렸어. 그래서 결국 의미 없었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JP모건의 회사의 모태는 유럽에서 거둔 엄청난 초과이익 덕분에 이 엄청난 이 글로벌 탑의 금융회사 생긴 거야. 그렇죠. 그러면 우리 정유회사들도 때 아닌 순간 초과이익이 생겼어. 물론 이 초과이익을 무조건 선순환 그리고 더 큰 회사 만드는 데 쓴다는 개런티는 없어. 그 중에는 누군가는 뭐 성과급 잔치만 하고 미래혁신 안 하고 그냥 야 운 좋았다. 비자금 조성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누군가는 그 정유회사들 중에 누군가는 야 이렇게 큰 돈 벌었으니 우리 이제 동남아시아의 정유회사들도 인수합병 해보자. 아람코를 뛰어넘어 보자. 그래. 이렇게 해버리면서 아시아권 최고의 정유회사로 발돋움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정유회사들 같이 이런 완벽한 사기업이 초과 이윤을 벌었다고 해서 그걸 회수하는 거에 대해서 난 동의하지 않아. 하지만 은행은 또 다 얘기가 다르죠. 은행은 달라. 은행은 정부의 관리 감독 아래 은행장을 누가 임명해? 그렇죠. 대통령이 또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야. 은행 회장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준 공공성을 가지고 있고 정부가 실제 A부터 Z까지 다 관할하고 신경을 쓰고 가이드를 줘. 은행에선 어떤 상품을 팔지 못 팔지 다 정부가 가이드 안에 정부의 가이드 안에서 하는 거고 대출을 어디까지 해도 될지 안 할지 정부의 가이드 안에서 해주는 거고 어떤 신규 산업을 할지 안 할지를 정부가 다 정해주는 거야. 이게 한마디로 이 판을 깔아준 게 정부고 이게 그 금융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금융업을 하는 게 이거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더 초과 이윤이 당연히 생기지. 근데 그 초과 이윤이 생긴 거를 이런 방금 설명했던 이 은행 구조 속에서는 야, 이 초과 이윤 엄청 생겼으니까 일본의 은행 몇 개 인수하자.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지.
그런 건 정부가 하는 거라고. 은행의 총수가 내 회사기 때문에 난 아시아 전역에 내 은행망을 깔아보겠다.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기간 동안 잘 관리하라는 게 그 사람의 명인 거야. 그러니 이 초과 이윤은 말 그대로 아까 정유사들이 가진 초과 이윤처럼 뭔가 선순환을 그리는데 돈이 쓰일 수가 없어. 애초에. 그러니 이 초과 이윤은 뭔가 공익적인데 써야지. 그럼 은행 직원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우리도 경영 효율화하고 경영 합리화해서 그 초과 이윤을 일부 달성한 부분도 있는데 그건 생각 안 하고 이걸 무조건 공익적인데 써버리면 우린 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또 다는 동의할 수가 없는 이유가 예전에 IMF 외환위기 끝나고 우리나라 시중은행들 얼마나 많이 부실됐었어. 네, 그렇죠. 내 주거래은행은 종은행이었어. 그 전에 서울은행 있었잖아요. 넌 어디였어? 주거래은행? 저는 서울은행도 사용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종은행하고 한일은행 두 개 썼었어. 네. 그런데 이 은행들이 전부 부실났을 때 그때 어떻게 했지? 정부가 공적 자금으로 다 살려줬고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또 공적 자금 일부 투여해서 지원해 준 적도 일부 은행은 있어. 자, 무슨 소리다? 어려울 때 도와드렸던 건 왜 생각 안 하냐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럼 좋을 땐 다시 나눠야지. 사기업이면 어려울 때 망했으면 너 이래서 관리 못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너 관리 못해서 지금 국가 경제도 사단났어. 넌 경영권 빠져. 그래서 공적 자금 투여해서 산업은행이 일부 가지고 있다가 다시 민간에 팔고 이래도 돼. 그런데 은행은 다 살려줬잖아. 그래서 은행의 초과 이유는 은행원들이 온전히 혁신한 거기 때문에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들 겁니다. 이렇게만 주장하기에는 히스토리컬리 그렇게 주장하기가 쉽지 않은 대목이 많아.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초과 이윤들이 있는 회사들이 이런 스테이블 코인 같은 이런데 무조건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었을 때 지난 시간에는 내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큰 회사들이 투자했었을 땐 진정한 의미의 혁신 안 생긴다.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제2의 삼성전자, 제2의 뭐 KB 그 금융지주 또는 제2의 네이버 같은 이런 뭔가가 또 생기길 바라는 게 국가의 마음인데 그런 큰 회사들에게 또 줘버리면 또 큰 회사 생기는 기회가 안 생기는 거다. 언제까지 그런 큰 회사 의존적인 그 사회 구조를 만들 거냐 그 얘기 했었고 이번에는 뭘 했다? 그들 회사들이 초과 이윤을 가진 건 일부 공적 바운드리에 있는 회사가 초과 이윤 가진 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사기업이 초과 이윤 가진 거는 그들 나름대로 그들 사업에서 더 투자해야 될 걸 찾아도 되고 그들이 나름대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비관련 다각화를 알아서 하도록 놔두면 되는 거고 이렇게 기존 어떤 생태계에서 벗어나서 완벽하게 새로운 큰 판이 생길 때는 뉴페이스를 좀 키우는 그런 기회를 일부 줬으면 좋겠다.